안녕하세요. 살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무거운 짐을 들고 가던 할머니를 도우면서 저 할머니가 사실은 엄청나게 부자고 자기 재산을 물려줄 사람을 백방으로 찾고 있다가 우연히 대가 없는 선행을 베푼 나에게 저 재산을 다 물려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상상이요. 착한 일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 하는 착한 일이라면 그 덕이 쌓여서 언젠가 나에게도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보내게 된 사연은요, 저희 시댁 얘기입니다. 처음에 부유한 시댁으로 시집을 처음 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과연 나를 진정 가족으로 맞아줄까 걱정스러운 나날들도 있었는데요. 대가 생각 없이 열심히 시집살이를 하다 보니 저에게도 이렇게 우연찮고 행운 같은 기회가 찾아온다 싶어서요. 모름지기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시집 온 지도 벌써 언 25년 차가 다 되어가네요. 처음 시집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 시댁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나 다름없었어요. 딱히 결혼 전에 사고를 친 것도 아니었고 미움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제 존재 자체가요. 몇 해 전에 병원으로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생각하면 아직도 덜컹덜컹 가슴이 놀랄 정도로 많은 무시를 받아왔었죠. 왜 그런 고생을 다 이겨내면서 이혼 안 하고 버티고 살았냐고요? 이혼을 해도 돌아갈 구석이 있어야죠. 비빌 친정이 있어야 시댁에 가서도 큰 소리를 내면서 사는 것 같아요, 여자는. 전 그렇게 따지면 여자로서 최악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죠. 너희 예비 시댁 그래도 잘 먹고 잘 산다며. 사업해서 부자라고 하지 않았어? 이러다가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겼다. 그러지 말고 시댁한테 얘기 좀 해서 야, 어차피 이제 결혼한 사이인데 우리 집 좀 도와달라고 말이라도 좀 꺼내보면 안 되겠니? 아빠가 잘못한 건 아빠가 해결해야지. 왜 나한테 그래요? 내가 정말 무슨 살림 미천이라도 되는 거예요? 뻑하면 사고치고 나한테 와서 해결해달라고 하고 엄마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장녀의 무게 느껴보신 분들은 뭐 다 아는 얘기겠지만 전 유난히도 더 심했던 것 같네요.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건 역시 비빌 구석이 있어서라고 생각하네요. 전 저희 가족의 비빌 구석은 놀랍게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제가 저 스스로를 살림 미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저희 가족들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냥 자연스럽게 저한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죠. 그것도 제가 나서서 해결을 해주니까 그게 당연스러워진 결과니 어찌 보면 제 책임이 있기도 하죠.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전 빚을 해결한답시고 20대 내내 친구들하고 나가서 시간 한 번 보내지 못했던 저였는데 그래서 지금의 남편을 오랫동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얘기는 차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가족들이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었던 거였죠. 겨우 급한 불을 끄고 이제는 가족들 보고 남아있는 건 양심이 있으면 알아서 해결하셔라 얘기했는데 이번엔 어머니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나 혼자 살아보려고 그랬던 거냐? 아, 다 우리 가족들 잘 되라고. 너 결혼한다고 하니까 혼수 비용이라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야. 분명히 그 옆에 내가 이번 일만 잘 되면 몇 배로 다시 돌려준다고 했다니까. 이번에만, 이번에만 급한 불 끄면 엄마도 그 돈 돌려받을 수 있고. 아, 그러면 너 결혼 비용 내는 것도 문제 없어. 네가 그렇게 계속 안 된다고 하면 됐다. 내가 우리 사위한테라도 연락을 해볼 테니.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네?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냥 아주 결혼을 하지 말라고 초를 치지 그러세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위한테 무슨 돈을 빌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엄마 그 얘기 처음 꺼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거 무조건 사귀니까 절대 믿지 말라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했는데 지금 이 꼴이 뭐냐고. 왜 나만 맨날 이렇게 가족들한테 발목 붙잡혀서 살아야 되는데. 제 혼수 비용을 마련하려고 그랬답니다. 절친한 친구라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전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여도 돈이 엮이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절대 믿지 말라고.
내가 언제 집에다가 혼수 비용 내달라고 한 적 있냐고 몇 번을 뜯어 말렸지만 안 될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든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이거는 투자라고 꾸역꾸역 우기더니 결국 집에서 쥐고 있었던 얼마 안 되는 제 결혼 자금까지 시원하게 날려먹고 나서 수습이 안 되니까 예비사위 얘기까지 꺼내가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때 제 심정이 어땠냐면요. 결혼은 무슨 결혼이에요. 그냥 눈 딱 감고 가족들이랑 다 같이 어떻게 돼버릴까. 그래야 이 지옥이 끝났지 않을까 생각했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아무래도 우리 결혼을 좀 미뤄야 할 것 같다고요. 무슨 일이냐고 집에 또 안 좋은 일이 생긴 거냐 묻더라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냐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구나. 우리 집은 딱 제 위치가 판단이 서는 느낌이었죠. 남편한테 울면서 그랬어요. 우리 가족들 때문에 당신 인생까지 망칠 수 없다고. 내가 당신 놓아줄 수 있을 때 제발 멀리 좀 떠나버리라고요. 그런데도 저를 꾸역꾸역 놓지 않았던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얼마가 됐든지 간에 돈이 문제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당신이 뭐 돈 가지고 다 해결한다고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냐고. 얼마나 필요한데. 내가 일단 급한 불 끄는 건 도와줄 테니까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하자. 우리 부모님한테도 겨우 허락받은 거 알고 있잖아. 여기서 더 미루면 그땐 우리 하고 싶어도 정말 다시는 결혼 못할 수도 있어. 당신도 그러길 원치는 않을 거 아니야. 결국 남편이 그때 어머니가 사기당한 비용을 다 보전해주고 그렇게 몇 푼 되지도 않는 혼수 비용을 가지고 상견례에서 좋은 소리 싫은 소리 다 들어가면서 했던 결혼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시댁에서 남편이 그렇게 저희 집을 도와준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마음만 먹으면 제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까지 돈을 주고 전부 알아볼 수 있으신 분들이었기에 당연히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시댁에서 죽도록 구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을 때에도 속은 상하긴 했지만 그냥 내 업보거니 인정하고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저희 친정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모자란 집에서 시집을 갔고 비빌 친정 하나 없으니까 어쩌면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고요. 벌어봤자 얼마나 된다고. 여자가 괜히 사회생활하면 밖에서 사고나 치고 머리 아픈 일 천지다. 하던 일 싹 다 정리하고 시댁으로 들어와. 할 줄 아는 거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않겠어? 제발 그 정도 양심은 가지고 있는 애길 바란다. 남편을 만나고 나서 다니고 있던 직장도 관두고 시집살이를 하면서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땐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남편 잘 만나 집에서 놀고 먹고 살림이나 하는 속 편한 아줌마가 됐다고 할 수 있지만 전업주부가 된다는 것, 그것도 시댁과 함께 산다는 것, 결국 그건 24시간 나를 감시하고 있는 상사와 퇴근 없는 회사 생활을 한다는 것과 비슷한 일이거든요. 당했던 것들 조금만 한번 적어볼까요? 어차피 다 지나간 일이라 이제 마음속에 크게 담아두고 있지도 않지만 저 어디다가 고자질할 곳은 필요하잖아요. 아버님과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님과 한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거의 정신병 환자였죠. 숨을 크게 쉬는 것도 어머님 눈치가 보일 지경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은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저를 괴롭게 할지 본인의 스트레스를 푸는 용도로 저를 집에 들여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특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 중 하나가 장보기였습니다. 전업주부면 당연히 장보고 집에서 요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고요? 제 장보기는 다른 사람들이랑 조금 달랐거든요. 쌀통 보니까 쌀 다 떨어져 가던데 네가 가서 쌀 좀 사와라. 엄님 양도 많은데 그냥 배달시키면 안 될까요? 곧 비도 쏟아질 것 같고 날씨도 안 좋고 한데. 그럼 이제 또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가 집에서 할 줄 아는 일이 뭐가 있냐고. 그런 것까지 남들 시켜 먹으면서 그럼 넌 뭐 우리 집에서 부잣집 사모님 흉내라도 내고 싶었던 거냐면서요.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저는 그 당시 차도 없었는데 버스를 타고 쌀을 사러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또 택시 타면 택시 탔다고 낭비한다고 집 앞에 서가지고 진짜로 제가 쌀을 이고지고 오는지 그걸 또 감시를 하고 계세요.
이것도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니까 나중엔 요령이 생겨가지고 저 앞까지만 쌀을 배달해달라고 하고 거기서 끙끙거리면서 옮기는 척만 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하기도 했었네요, 제가. 시어머니가 무시하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희 집 자체를 무시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남의 집 일을 봐주시는 일을 하셨거든요. 하시던 사업이 망하고 어디 회사에서 경비 일을 조금 하시다가 그래도 옛날에 철물점에서 일을 하셨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울타리가 망가졌다 연락을 하면 가서 울타리를 고쳐주고 축대가 무너졌다 하면 가서 축대를 봐주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상황이었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배운 거 없고 그 나이 먹고 어디 가서 일을 써주지도 않으니까 차라리 사업을 하시겠다고 애먼 자식한테 피해 주지 마시고 그렇게 엄마랑 아버지랑 둘이 벌어서 먹고 사실 것만 벌면서 그렇게 지내라. 저도 딱 그 정도였고요. 결혼을 한 이후로 친정에 절대 한 푼도 도움을 드렸던 적은 없어요. 제가 뭐 벌이가 없어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도움을 주면 줄수록 어떻게든 딸만 물고 늘어지면 해결이 될 걸 아니까 더 퍼지고 게을러지는 두 분의 심보를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별일 없이 다들 잘 지내시는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어요. 오늘 날이 꽤 많이 더운데 뭐하고 계세요? 오늘 같은 날 어디 나가서 일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좀 쉬세요. 괜히 병나요. 못난 딸의 안부 전화에는 괜히 이런 날 일해서 알아누워 또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이런 날에는 제발 집에서 쉬셔라 하는 푸념도 섞여 있었죠. 엄청 더운 날이었어요. 아버지한테 연락을 드리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날 무슨 일이냐 아무리 비 오고 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낮에는 해가 엄청 뜨겁다. 두 분이서 뭐 얼마나 번다고 이런 날까지 나가서 일을 하고 있냐 타박을 하니까 그러시는 겁니다. 너네 집 일이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되물었어요. 무슨 일이라고요? 하고요. 넌 집에서 그런 일감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물어다 줄 생각도 안 하고 안사돈한테 고맙다고 전화드려라. 지금 산소 올라와서 벌초하고 있어. 맨날 하던 거라서 일 같지도 않은데. 안사돈이 나서서 일당도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여튼 산이라서 전화도 잘 안 터지고 바쁘니까 끊어. 안사돈한테 꼭 감사하다고 하고 다음번에도 이런 일 있으면 꼭 연락 주시라고 전하고 알았지? 와 진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이 집에서 종로를 타는 거 나 하나로도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저희 부모님까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꾼 노릇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무리 불효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제가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혹시 저희 아버지한테 벌초시키셨냐 그렇게 물으니까 어머님이 제 얼굴을 힐끗 보고 픽 웃으세요. 누가 보면 니네 아버지 보고 전쟁 나가서 대신 총알바지라도 해달라고 부탁한 줄 알겠다고요. 제 심정은 딱 그 짝이었지만 말입니다. 식구들이 왜 이렇게 하나같이 뻔뻔해? 사돈도 그렇게 안 받는데 그새 그걸 딸한테 쪼르르 가서 일러 바친 모양이지. 일 받을 때는 감사하다고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고개를 숙이더니만 하여튼 이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너 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들이 니네 친정 도와준 거 모를 줄 알았니? 왜? 우리 아들을 뼈 빠지게 키워서 니네 친정 돕는 꼬라지 보고 있는 내 속은 편한 것 같고 너 뼈 빠지게 키워준 부모님한테 내가 일당까지 줘가면서 일시키는 모습은 세상 못된 것 같냐?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있어. 너 지금 나한테 와서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런 일 있으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바닥에 이맛박이 닿도록 차오를 해도 모자랄 판에. 알아? 이게 어디서 감사한 줄 모르고 지금 따지고 대들려고 들어온 거야? 어디 한번 해봐라. 드러나 보자. 참 답답하죠. 거기다 대고 아무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을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전 알고 있지 못했지만 몇 번이나 더 저 몰래 남편의 도움을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가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는 거서도 이해 못할 일은 아니었죠. 네가 그렇게 억울하냐고, 억울한 내 속은 생각 안 하냐고 하는데 방으로 돌아와서 이 결혼 무르고 끝내버릴까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몇 번을 반복했어요. 너 미쳤니? 아예 안싸돈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는. 그리고 뭐 이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어. 아니 네가 지금 이혼하고 이 집구석으로 다시 들어오면 우리는 뭐 너 다시 받아준다니? 아 지금 우리 입에 풀칠하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 늙어서 딸까지 끼고 살라고? 예, 절대 못할 일이다. 그냥 옛날 사람들처럼 이혼하면 콱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럴 각오로 살아. 이제 와서 바닥 보일 게 뭐 있다고. 친정이 창피해서 뭐 염치가 없어서 이혼을 하네 마네. 그런 속 편한 소리나 하고 앉아있어. 이혼을 하지 못했던 데엔 친정 탓도 있었어요. 이혼의 이자만 꺼내도 눈을 뒤집고 절대 안 된다며 달려드셨던 두 분이었으니까요. 잘 키워놓은 살림 미천이 혹시 도망가기라도 할까 싶어 사돈을 만나면 항상 저 자세로 우리 딸이 모자라지만 잘 부탁드린다. 그렇게 읍소를 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전 대체 어디로 도망쳐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편 역시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내게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다. 처음에는 남편한테 고자질도 많이 했었죠. 남편이 화를 대신 내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절대 저희 남편이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당신이 참아라, 이해해라 하고 넘어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마치 처음 듣는 얘기처럼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큰 소리로 화를 냈지만 시어머니가 아들의 그런 간지러운 재롱에 놀라실 위인이었으면 애초에 그런 혹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지도 않았겠죠.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제 불행은 온전히 느끼지 못했던 건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어서 더 그랬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남편의 시동생, 그러니까 서방님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손 아랫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에서 제가 어떤 위치인지 확실하게 알게 됐으니까요. 저희 동서는 저와 달리 아주 든든한 친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두 분 다 의사에 본인도 여의도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자가 사회생활 하면서 사고나 치니 집에서 살림이나 해야 한다던 시어머니, 그거 역시 저한테나 해당되는 얘기였나 봐요.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며느리한테 저런 소리 할 줄 아는 분이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잘 대해주셨거든요. 어쩌다 우리 집에 이렇게 귀한 식구가 들어왔는지. 하여튼 나는 복도 많지. 며느리 복은 종쳤구나 싶었는데 우리 둘째 볼 때마다 그냥 내가 둘째 보려고 운을 다 몰아서 썼구나 싶다니까. 사돈께 보내드린 과일은 잘 받으셨다니? 아이고, 우리도 저번에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비하면 얼마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구색 맞추려고 보냈는데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다. 동서가 차라리 악독한 사람이었으면 저희 시댁 식구들이 그러하듯이 저를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이었으면 제가 그러면 속 편하게 미워하기라도 했을 텐데요. 저희 동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돈이면 돈, 능력이면 능력, 외모면 외모, 뭐 하나 빠지고 모자라는 게 없는 사람이었죠. 제가 동서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한마디 단어로 감히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은데 열등감, 딱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전 평생을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이미 다 쥐고 태어난 사람, 모자란 게 없으니까 평생을 구겨져 본 적도 없는 동서는 저한테 늘 살갑고 친절하게 대했고 전 그런 동서를 볼 때마다 더 모자라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게 느끼기만 했어요. 어머 형님 어디 가세요? 장 보러 가시는 거면 제 차 타고 가세요. 무거운 건데 그냥 배달을 시키시지. 어머님 저 형님이랑 같이 장 보고 올게요. 나 돌아 일하느라 바쁜 사람이 무슨 집안 살림까지 신경을 쓰고 그래? 첫째는 원래 그런 일 하는 사람이니까 별로 힘든지도 몰라.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과일이나 먹고 얘기나 하고 있자꾸나. 넌 뭘 그렇게 서 있어? 얼른 갔다 오지 않고. 저도 마침 나가볼 일이 있어가지고요. 오랜만에 형님이랑 나가서 좀 바람이나 쐬고 올게요.
형님, 저 같이 가도 안 불편하시죠? 귀찮게 안 할게요. 같이 다녀와요. 다른 땐 몰라도 시어머니는 동서가 집에 있을 때면 저한테 늘 그랬던 것처럼 귀찮은 일들을 함부로 시키지 못했어요. 동서가 귀신같이 알고 중간에서 막아주는 느낌이었거든요. 늘 그랬듯이 무거운 것들을 배달시키지 않고 장을 보러 갔다 오라고 할 때도 동서는 오랜만에 형님이랑 나가서 바람이나 쐬고 오겠다면서 자연스럽게 제 팔짱을 끼고 밖으로 나왔죠. 그런 동서를 보면서 참 창피하기도 하고 손윗 사람이 돼서 이런 취급이나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면목도 없고 창피하기만 했는데 그런 것도 신경 안 쓰는 눈치였습니다. 형님이 집에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머님이 모르셔서 그래요. 저 그런 거 다 알잖아요. 형님 너무 서운해 마세요. 어머님도 언젠가 아시겠죠. 전 항상 형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형님 없으면 저도 꼼짝없이 집에 들어와서 시집살이 할 뻔했잖아요. 형님한테 다 떠맡기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덕분에 편하고 살고 있으니까 이런 거라도 돕고 살아야죠. 명절에 작은 동서 집에는 백화점에서 산 비싼 선물 세트를 척척 보내주시면서 저희 집에다가는 마지못해 저렴한 선물 세트 몇 개를 보내주시고 그런 속내도 모르고 선물을 받고 나면 신이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해 자랑하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속이 참 상했는데 남편은 그런 데까지 신경 쓸 줄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동서는 귀신같이 그걸 알고 자기 돈으로 선물을 사서 저희 집에 매번 선물을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착하고 고마운 동서한테 괜시리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치졸하고 보기 싫은 일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제 속이 그렇게 배배 꼬여 있었습니다. 뭐든 다 가지고 있는 네가 내 속을 어떻게 알겠니? 평생을 부잣집 따님으로 살았던 네가 이런 고생을 언제 해봤겠니? 뭘 그렇게 다 알고 뭘 그렇게 잘나서 맨날 내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는 건지 마음속의 열등감만 매일매일 커져갔던 시댁 생활이었습니다. 난 시댁 일이라면 뭐든 빠지고 싶어서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데 뭐든 나서서 하겠다고 하는 동서가요. 솔직히 미웠어요. 그전까지는 나 혼자만 불행하면 되고 많은 인생이었는데 동서라는 존재가 생기고 난 이후로 전 동서랑 제 처지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저를 더 깊은 불행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차라리 동서가 없었으면 그러면 내 인생이 좀 덜 불행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속 좁은 생각도 했었고요. 형님, 제가 지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병원은 저녁이나 되어야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죠? 병원비나 처리해야 할 것들 있으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세요. 그런 건 제가 확인하고 바로바로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죄송하지만 이번에도 형님한테 부탁 좀 할게요. 집에서 친구분들을 불러서 다과를 즐기며 신나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고 병원에 실려 오시면서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저를 그렇게 죽도록 괴롭혔던 시어머니였는데도 제가 호구인 건지 아니면 정말 미운정이라도 있는 건지 덜컥 시어머니가 잘못될까 싶어서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릴 정신도 없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어도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의사 얘기 들어보니까 골든타임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구만. 집에 첫째가 있었으니 망정이지. 같이 있던 여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첫째 네가 바로 그렇게 이 사람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어왔다면서? 정말 고맙다. 시집을 오고 나서 시댁에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본 거예요. 그때가 처음인 것 같네요. 제가 해야 할 당연한 일들이라고 소리만 들었지 한 번도 제가 한 일을 칭찬하거나 추켜 세워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버님의 그 고맙다는 소리에 왜 그렇게 울컥 눈물이 나는지 별 일도 아니었다고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병원 기둥 뒤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일 뿐인데 지나갔던 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요. 의식이 돌아오신 어머님께서는 고맙다는 소리는 한마디 말은 없었지만 카드를 주시면서 나가서 저녁을 먹고 오라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무던히 애만 썼던 제 시집살이가 그래도 조금은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기뻤다고 하면 너무 바보 같은 소리겠죠. 어쩌겠어요.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인데요. 어머님이 주신 카드로 병원 앞에 앉아서 혼자 우동을 먹으면서 소리내서 엉엉 울고 있으니까 식당 아주머니가 달려나와서 새댁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을 떠다 주시면서 깜짝 놀라셨던 게 기억납니다. 금방 일어나실 줄 알았던 어머님은 쉽게 다시 회복되지 않았어요.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고 날이 갈수록 상태가 더 악화되어 갔죠. 저희가 어머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손주를 낳고 동서가 딸을 낳았을 때도 본인의 손주조차 알아보지 못하시고 거동도 못하실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셨죠.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통쾌하진 않았냐고요? 전혀요. 제가 아직 그렇게까지 사람이 못되진 못했나 봐요. 그냥 차라리 예전처럼 일어나셔서 저한테 버럭버럭 성질을 내도 좋으니까 정정하신 모습을 하루빨리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요양원으로 모시고 난 후에도 아이를 돌보면서 어머님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딱히 뭐 바라고 했던 일도 아니었고요. 그냥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님, 참 속도 좋아요. 옛날에 어머님이 형님 시집살이 시켰던 거 생각하면 전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어차피 요양원에서 알아서 돌봐줄 거, 왜 이렇게 바쁜 사람을 오라가라 하시는지 식구들도 참 웃기지 않아요? 며느리한테 뭐 그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 좋은 요양원 알아봐드려, 돈 대드려. 그 정도면 된 거지. 하여튼 난 아픈 시부모님 병수발 드는 데는 딱 취미 없어요. 시댁 일이라면 마냥 팔 걷어붙이고 나설 것 같았던 동서도 어머님이 그렇게 되시고 나니까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머님 돌볼 생각 전혀 없다고요. 돈이든 뭐든 필요한 거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형님이 보시든지 어쩌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이제는 화도 나지 않고 부럽지도 않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저렇게 뭐든 돈으로 먼저 해결하겠다는 소리가 척척 나올 수 있구나. 그냥 그러고 말았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둘째네는 가족이 아니냐? 일 때문에 바쁘고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렇게 누워있다고 해도 그렇지. 다른 날도 아니고 어머니 생신이니까 다 같이 모여서 병문안 좀 가고 식사 자리 좀 하자는 거. 그것도 오기 싫어서 약속을 펑크네?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다시는 집에 오지 말아라. 아버님, 다른 날도 아니고 저희 애 유치원 발표 날이었어요. 어머님이야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거지만 저희 애는 이제 막 크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제가 그거 포기하고 여기로 왔어야 맞는 거예요? 형님, 형님도 그렇게 있지만 말고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왜 이렇게 가족들이 하나같이 자기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네. 언제는 그렇게 며느리 대접 실컷 해주셨다고. 동서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진 데는 아마 친정의 사정이 조금 기울어진 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냥 짱짱할 줄 알았던 시아버지의 사업이 휘청거리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심각한 표정의 남편에게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강 전해 들었거든요. 자기는 다른 거 하나 필요 없이 자기 집이랑 급이 맞는 집이랑 결혼할 생각으로 이 집에 시집 온 거다라고 얘기했던 동서가 봤을 때 지금 저희 시댁의 상황은 하나같이 불편한 것들 뿐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어머님은 아파서 기약 없이 누워있지, 은근히 가족으로서의 도리는 강요당하고 있지, 아버님의 사업은 예전처럼 굴러가고 있지 않다고 하지, 항상 동서에게 비교당하던 대상이 저였다고 하면 이제는 반대의 입장이 되어버린 거죠. 첫째는 이렇게 며느리의 도리를 다 하고 있는 와중에 너는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서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반대로 당해보고 자기 입장 되어보기 전까진 절대 이해 못하는 거라고요. 동서도 당해보니 아마 알았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프고 짜증나는 일인 건지요. 어머님은 투병 생활을 정말 길게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루게이르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마지막까지 관리도 잘했고 꽤나 오래 사신 케이스라고 하더군요. 장례식장에서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요. 이런 칭찬을 바라고 했었던 간호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누군가 제 공을 인정해 준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장례식 첫날부터 끝날까지 또다시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몇 번 내비추지 않는 동서와 달리
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저의 길고 오래된 원수를 보내드렸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식구 좋다는 게 뭡니까? 아이, 그래도 안 싸더니 참 인덕이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장례식장에 손님이 끊이질 않아서 참 보기가 좋네요. 사돈, 어떻게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죠? 식사는 좀 하셨습니까? 여기는 저희가 잠깐 보고 있을 테니까 나가서 식사도 좀 하시고 들어가서 눈 좀 붙이고 하시죠. 하루 종일 육개장 냄새만 맡으면 물리시죠. 항상 새는 바가지라고만 생각했던 저희 가족들이요. 그래도 지독하게 착하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장례식장에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다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손님상에 음식 나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손님을 받고 부조금 정리하는 일까지 귀찮고 손 많이 가는 일들 하나하나 다 도와주셨습니다. 시아버지도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얼마나 홀대했는지 본인도 거의 방관하고 있었던 입장이었으니 그렇게 도움을 받는다는 게 참 민망하기도 하고 염치 없으셨겠죠. 죄송하다고,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하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뭘 식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돕는 거지 고맙고 말고 할 게 어딨냐고요. 저요, 시집 오고 나서 그때 처음으로 친정 식구들이 든든하다는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친정이라는 존재가 꽤 비빌 수 있는 괜찮은 존재이구나 싶더라고요. 마냥 본인들 생각만 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앞뒤 생각하지 않고 달려와서 그냥 본인들도 받았던 은혜 갚는 것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면서 일을 하시는 모습이 처음으로 멋있어 보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감사해요. 시아버지께서도 이거 거마비라도 하시라고 감사하다고요. 아이고 됐다. 우리가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사돈 장례식 와서 일 도와주고 돈 받아가라고. 사돈께 말씀드려서 이 거마비는 그냥 우리 부조금에 보태서 쓰시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드려. 우리 이만 가보마. 시아버지께서 멀리서 오신 부모님 교통비라도 챙겨드리라고 저에게 챙겨주신 돈도 한사코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희 집도 뭔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건진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요. 저한테 나름대로 혹독하디 혹독했던 그 겨울 같은 시간을 견디고 지나가니까 저에게도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봄 같은 시간이 오긴 오더라고요. 그게 물론 시어머니의 장례식이라는 비극으로 시작되긴 했지만 정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시댁에서 저의 위치도 그렇고 제가 시댁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흘러간 세월만큼이나 마음속에 담아둔 앙금을 조금은 풀게 됐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 또 그건 너무 오버스러우려나요? 남편도 저를 붙잡고 저희 집 덕분에 이번에 큰일 무사히 잘 치룰 수 있었다고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냥 이런 당연한 일들에 감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사는데 조금은 위안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그래프가 반대로 흘러가는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시댁을 이해하게 될수록 동사는 시댁과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동사는 완전히 시댁의 발길을 끈다시피 했어요. 어머님께서 이번에는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라고 으름장을 놓아 겨우 자리를 채우는 그런 느낌이었죠.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명절에도 시댁보다 처가를 먼저 가겠다고 이번에는 그것 때문에 아버님이랑 한바탕 좀 싸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아버지 사정이 좀 어렵잖아. 재수 씨 친정에서 한 소리를 했던 모양이야. 믿을 거 돈밖에 없던 집안인데 그거 무너지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하면서 그냥 나온 소리니까 당신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 혹시라도 동서가 집안일 관련해서 물어보면 그냥 모른 척 하라고. 두 사람 가뜩이나 요즘 사이도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불화의 이유 역시나 아버님의 사업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없이 살아서 그런지 돈 한 푼 두 푼 없는 거 가지고는 크게 신경도 안 쓰는 저와 달리 동서의 결혼은 그런 돈 문제에 오래 해왔던 결혼 생활이 휘청일 정도의 문제가 되는 건가 좀 의아하기도 했었네요. 뭔가 꾸역꾸역 결혼 생활을 참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결국 시댁과 연결되어 있는 동서의 그 신락 같은 인연도 아버지가 쓰러지신과 동시에 툭 하고 끊겨버린 것 같았습니다. 폭풍전야 같은 느낌이긴 했어요. 어머님도 계시지 않고 아버님도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서방님과 동서는 딱 봐도 사이가 좋지 않아 보였거든요. 본가에 올 때마다 자기들끼리 방에서 큰 소리를 내고 싸우기 일쑤였죠. 맏며느리를 오래 하면 그런 촉 같은 게 생기나 봐요. 아, 집에 뭔가 큰일이 생기겠구나 하는 그런 감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되지 않아 급작스러운 남편의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당신 지금 병원으로 빨리 가볼 수 있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데 나도 여기 일만 마무리해놓고 바로 병원으로 갈게. 당신이 먼저 가서 입원 수속 좀 밟고 도와줄 수 있겠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버님이 왜 갑자기 쓰러졌냐고 하니까 자기도 영문을 모르겠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얼른 간단하게 짐을 챙겨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뭐 말로는 나이 많으시고 요즘 신경 쓰는 게 많으셔서 잠시 정신을 잃으신 것 같다고. 자세한 건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검사를 좀 해봐야 알 것 같답니다. 그래도 우선 육안으로 보이는 큰 병은 없나 보다 하고 안심하고 있었죠. 연락을 받았는지 동서도 조카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달려왔더라고요. 그래도 동서 참 웃기지 않어? 이 집 아들들은 바빠가지고 병원에 바로 와보지도 못했는데 우린 따지고 보면 생판 남이나 다를 바 없는 식구들이잖아. 결국 이렇게 병원에 가장 빨리 와보는 건 며느리들이구나 하고 동서도 요즘 아버님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니. 그래도 내심 아버님 걱정이 됐던 모양이네. 왜 그래? 내가 그래도 형님이잖아.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털어놓고 했으면 좋겠어. 동서가 시집 와서 나 처음 어머님한테 구박받고 했을 때 도와줬던 것처럼 나도 동서 힘든 일 있으면 정말 돕고 싶어서 그래. 나쁜 의도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자 동서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보호자 의자를 끌어당겨가지고 저를 마주보고 앉더라고요. 그리고서 제 손을 잡고 그래요. 정말 미안하다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자기는 사실 병원에 이렇게 달려온 게 아버님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온 게 아니랍니다. 그런 좋은 의도로 달려왔던 게 아니라면서요. 난 형님처럼은 못 살아요. 못됐다고 해도 소용없을 수 있지만 저 요즘 인주 아빠랑 매일 싸우는 거 알죠? 제가 이렇게 두 노인들 병수발이나 하자고 이 집에 시집 온 줄 아세요? 아니요, 형님. 저 집에서도 저 이런 대우 받고 있는 걸 알면 아마 놀라서 펄쩍 뛰실 거예요. 형님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며느리로서 도리요? 해야죠. 근데 이런 식으로는 못해요. 동서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죠. 봉투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5만 원짜리가 한 뭉치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돈이냐고. 아니 무슨 돈이 됐던지 간에 동서한테 이런 돈 못 받는다고 하니까 며느리 도리고 뭐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제가 본인 몫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고 처음엔 황당하더라고요. 형님, 안 세워보셔도 돼요. 그거 딱 1,000만 원이거든요. 듣자 하니까 형님네 친정 많이 어렵다면서요. 그런 상황에서 1,000만 원이면 그렇게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이 돈 주고 입 씻겠다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뭐 모시고 살면서 모자라는 거 있으면 그때 얼마든지 얘기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이 돈 받고 형님도 저한테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형님네가 모시기로 했던 거 절대 저희한테 뭐 나중에 아버님을 부양해야 한다느니 그런 소리 안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업도 어려워졌다면서요? 정정해도 모자랄까 말까 한 분을. 됐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동서, 아버님 아직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병원에서도 자세한 것은 검사해봐야 안다고 했고 아직 어디가 안 좋으신 건지 진짜 아프신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요즘 동서 예민해져 있는 거야.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형님, 무슨 아직도 바보 같은 소리예요. 형님은 이놈의 집구석에서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네, 그래요. 잘났어요. 형님같이 착하신 분이 아버님 평생 모시고 사시라고요.
저같이 악랄한 사람은 그래서 돈이나 챙겨주는 거잖아요? 서로 좋은 일인데 왜 이제 와서 싫은 내색이에요? 왜요? 돈이 모자라신 거예요? 처음에 시집 왔을 때 제 곁에서 저를 도와주던 동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정말 동서는 시댁의 안정적인 경제력이 전부였던 걸까요? 이제는 그래서 돈 줄 테니 봐달라고 부탁하는 거 아니냐. 모자라면 말을 해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동서의 모습이요. 옛날에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아 참 한심하더라고요. 동서한테 돈 봉투를 돌려주면서 그랬습니다. 동서, 됐어. 나 이 돈 안 받아도 되네. 우리 친정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래, 동서 말대로 우리 집 돈도 없고 가진 것도 하나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사람들끼리 기본적인 도리는 지키면서 살자. 나 그렇게 배우면서 컸거든? 돈 많은 집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는지 몰라도 말이야. 그래서 나 이 돈 못 받아. 뭐 없는 사람 주제에 꼴 같지 않은 자존심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뭐 없는 사람은 자존심도 못 부리겠어? 나도 다른 건 몰라도 이번 일은 동서 앞에서 자존심 좀 세워보려고. 아무리 그래도 동서 이건 아니야.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앞에 놔두고 할 소리는 아니지. 차라리 아버님 정신 좀 들고 나면 동서가 못 모시겠다. 그냥 당당하게 와서 얘기를 해. 비겁하게 나한테 이렇게 돈이나 찔러줘가면서 앞에서도 못할 얘기 하지 말고. 이만 가봐. 아버님도 이제 쉬셔야지. 동서는 저한테 돈 봉투를 확 뺏어들더니 조카를 안아들고 병실 문을 확 열어 젖히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불호령 같은 목소리가 떨어졌던 것은요. 의사 선생님 얘기로는 그래도 나이가 있으셔서 깨어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했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깨어 계셨던 거고 동서와 제가 한 얘기를 어디서부터 들은 건지 몰라도 아버님은 가긴 어딜 가냐고 당장 자리에 앉으라면서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한심한 것,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쫓겠다고? 뭐? 1,000만 원? 너한테는 내가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더냐? 아버님 죄송해요. 그냥 전 형님께서 아버님 병간호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뭐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경제적으로라도 도와드리려고 그냥 그래서 드렸던 돈이에요. 고얀 것, 여태 이런 것들을 자식이라고 끌어안고 살았으니 당장 네 시애비가 사업이 휘청거리고 망할 것 같으니까 너한테 쓸모없는 인간으로 보이든. 그때 남편과 서방님도 뒤늦게 아버님의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동서를 보면서 대체 무슨 일인가 다들 의아해하고 있었죠. 아버님은 확고했습니다. 비틀거리면서 일어나시더니 서방님의 따귀를 세차게 날리셨어요. 이런 여자를 마누라라고 데리고 살면서 머리 맞대고 네 아비 버릴 궁리나 하고 있었어? 한심한 놈. 내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해두마. 첫째야,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이번 주 중으로 유언장 수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라고 해. 오늘부로 내 자식은 딱 한 명이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네 놈들한테 내가 여태까지 읽어놓은 것들 단 하나도 떨어지지 못하도록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거라.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히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당신, 아버님께 대체 뭐라고 말씀드린 거야? 아버지 안 돼요. 저 그 계열사 없으면 저는 그렇다 쳐도 우리 인주는요.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손녀딸 인주는요. 둘째 아가, 아니 이제 그렇게 부를 일도 없겠지만 말이다. 사돈댁으로 돌아가서 똑똑히 전해라. 나는 아픈 시아버지 보자마자 머릿속으로 지게에 실어서 어디다 갖다 버릴 궁리만 하는 며느리를 절대 내 가족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그쪽 집에서 보내주신 딸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그리고 내년에 사돈댁 병원 건설에 들어가는 지원은 이제 하나도 없을 거라고 말이다. 동서는 그제서야 난리가 났어요. 그 얘기는 이미 다 엎어진 거 아니었냐고. 아버님 사업 잘못돼서 다 취소된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난리고. 서방님은 다시 투자받아서 괜찮아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고요. 그러니까 시댁이 쫄딱 망한 줄 알았던 동서가 괜히 귀찮은 일 생길까 싶어 꼬리를 자르기 위해 저한테 돈이나 획 던져주고 마무리 지으려고 왔던 병원에서
시댁이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라는 공식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뒤통수를 3개 때린 거죠. 동서는 펑펑 울면서 조카를 끌어안고 자기 아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냐. 이대로는 절대 집으로 못 들어간다. 자기 친정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확고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뭘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진짜 이혼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진 모르겠어요. 저는 늘 그랬던 것처럼 아버님의 곁을 지키면서 병수발을 들고 있고 어제는 동산의 사돈댁에서 찾아와 아버님께 한참을 용서를 구하고 뭐라 말씀을 하시고 가셨던 것 같지만 뭔가 완강한 거절의 뜻을 밝히신 것 같더라고요. 뭘 하셔도 좋으니까 제발 무리하지만 마셔라. 그냥 퇴원하고 하셔라 얘기를 해도 기어이 변호사를 병원으로 불러들여서 유언장에 있는 서방님의 이름과 조카의 이름까지 싹 다 지워버리고 공증을 받으신 이후에야 그 속이 후련해지신 모양입니다. 너는 이 시댁이 원망스럽지도 않으냐? 몇십 년을 죽어라 희생했는데 결국 이런 꼴까지 다 보게 됐구나. 남은 거 하나 없는 시집살이가 원망스러울 법도 한데 넌 항상 그렇게 남 탓을 하는 법이 한 번이 없었지. 내가 너한테 참 미안한 게 많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이 집에 시집와서 이 일 저 일 겪긴 했지만 그래도 참 좋았어요. 제가 이제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시댁에서 걷어 가셨으니까 시댁에서 걷어 주셔야죠. 친정에서 그러더라고요. 이젠 죽어서 오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돌아올 생각 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한테 미안한 마음 표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욕심 없는 너한테 뭘 줘도 받을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는 약속하마. 우리 손주 녀석, 그 녀석 하나만큼은 내가 죽는 날까지 책임지 마. 내가 그렇게라도 너한테 미안한 것을 갚아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시아버지께서 고친 유언장 내용을 보고 저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에게 상속될 거라 예상은 했었지만 아니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아직도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을 되묻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두 사람이 힘써서 제대로 길러낸 그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셨다면서요. 분명 제가 키운 아들이니 아버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거라 확신하셨답니다. 이렇게 돌려받을 생각으로 했던 일이 아니에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도 아버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최선 다할게요. 늘 그랬던 것처럼 잘할게요, 아버님. 정말로요. 아버님 앞에서 며느리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펑펑 울면서 그동안 당했던 서름을 다 쏟아냈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제 얘기를 묵묵히 들어주시기만 하셨고요.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선행을 베풀 때 항상 돌려받을 생각을 하고 뭔가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렇게 누가 볼 때 답답할 정도로 착하게 살다 보면 절대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것도 선물처럼 다시 돌려받는 날이 온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금이야 답답하고 힘든 날들일지 몰라도 언젠가 저처럼 다시 선물같이 돌려받는 날을 위해서 그런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답답한 인생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맏며느리들, 시집살이로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 그게 아니더라도 가족 때문에 답답하고 괴로우신 분들, 꼭 좋은 날, 웃을 날 올 겁니다. 그럴 거예요. 안녕하세요. 요즘 따라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잘 지내시나요? 환절기라 날씨가 건조하니까 감기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전 한번 큰 감기를 알아 요즘은 되도록 이 사연 채널에 사연들을 보내며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지인이 소개해줘서 알게 됐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집중되고 좋더라고요. 사실 오늘 이 사연을 보내기까지 많이 망설였는데요. 주변 지인들이 다 제게 반드시 제보하라고 해서 사연을 남겨봅니다. 자기들만 알고 있기 아깝다고 이런 거 꼭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채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 사연을 정리하다 보면 자연히 마음도 정리될 것 같아 커피 한 잔 들고 글을 시작해 봅니다. 다들 따뜻한 차 한 잔씩 하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전 2번의 결혼을 했고 2번을 헤어졌어요. 첫 번째 남편과는 사별로 헤어지게 됐는데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이 묻히고자 약속했건만 끝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암이었어요. 발견되었을 땐 이미 너무 늦은 직후라 손을 쓰지 못했죠. 그 후 전 이제 막 3살 된 어린 딸아이와 남겨지게 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선 기절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도무지 현실이 믿기지 않아 딸아이를 안고 엉엉 울다 그러다 기절을 하다 다시 의식을 찾고 그것의 반복이었죠. 문득 정신이 들어보니까 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가족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아꼈고 딸아이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말하며 아주 많은 사랑을 주고 떠났죠. 그랬기에 저는 더더욱 아팠습니다. 한동안은 제게 딸이 있다는 것도 있고 누워 지내는 생활을 했죠. 난방도 틀지 않은 차가운 방구석에 누워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흐느끼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아마 그때 친정엄마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이었을 거예요. 친정엄마가 와서 대신 딸아이를 돌봐주고 제 입에 죽이라도 한 숟갈 넣어주려고 했으니까요. 이거사 마음이 험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네 딸이니 네가 돌봐야지. 너 엄마야. 힘들어도 훌훌 털고 일어나야 돼. 언제 그랬냐는 듯 일어나야지. 그땐 친정엄마의 말이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만 지금은 이해가 되네요. 가혹하지만 그게 제가 당시에 해야 했던 일이었고 엄마의 말씀처럼 저는 이미 한 아이의 엄마였으니까요. 제겐 죽는 그 순간까지 돌보고 챙겨야 할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아빠가 떠났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나이에 아빠를 잃었으니 그런 딸아이를 보며 눈물이 참 많이 났어요. 그리고 그것은 딸아이가 나이를 먹고 조그마했던 손과 발이 커지면서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나 아빠 없다고 놀려. 아빠 없는 게 뭐 어때서? 그게 그렇게 이상한 거야? 엄마,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애들이 놀리는 건지 모르겠어. 아이고, 우리 딸이 학교에서 그런 말을 들었구나. 속상했겠네. 근데 그건 우리 딸 말이 맞아. 아이들 말은 상처받을 필요 없어. 속상하겠지만 애들이 잘 모르고 하는 말이야. 다음에도 또 놀리면 아빠 없는 걸로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말해봐. 알았지? 엄마도 학교 선생님에게 전화해볼게. 나름 성숙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해보면 늘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엄마가 처음이다 보니까요. 딸의 작은 마음에 최대한 상처를 내지 않으려 말했지만 저도 남편에 관한 말은 참 꺼내기도 다루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다 우연히 저와 딸을 살뜰히 챙겨봐 주었던 저희 친정언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녹차 티백들을 잔뜩 싸가지고 저희 집에 들렸던 날인데 딸아이가 방으로 들어가자 입을 떼더라고요. 미연아, 너 아직 젊잖아. 그러니까 남자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언니가 회사에 괜찮은 사람을 좀 아는데 사람이 괜찮어. 아직 장가 못 든 노총각인데 일만 하다 결혼식이 놓치게 됐대. 소윤이를 생각해서라도 소개받아봐. 소윤이한테도 아빠가 필요하잖아. 언니, 아직은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미연아, 시간이 많이 지났다. 물론 네 상처가 아직 여물진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언니도 엄마도 네가 너무 걱정스러워. 가정이 있어야지. 아이 그렇게 마트에서 매일 다리 퉁퉁 부어가며 일할 순 없잖니? 또 이런 단칸방에서 언제까지 둘이 살 수도 없고. 그러면서 친정 언니는 저희 집을 안쓰럽다는 듯 둘러봤는데 저 역시 언니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이 집은 달동네 중에서도 안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계단도 많이 걸어야 할 만큼 딸아이도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을 힘들어했어요. 집안은 말할 필요도 없었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저희 모녀에게 언니나 엄마 모두 도움을 주고 싶어 했지만 친정도 그닥 넉넉하지 않은 편이었어요. 참 여러모로 비참했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사실 이제부터가 사연의 진짜 시작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전 남편인 이 두 번째 남편을 만나고서 온갖 불행을 짊어지게 됐거든요. 그 사람과는 제가 일하던 마트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는데 그 남자는 제게 먼저 적극적으로 들이댔어요. 어느 날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고 있던 제게 할인 쿠폰 관련 물어볼 게 있다며 말을 걸기 시작하더니 매일같이 마트에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딱히 제 스타일이 아니었던지라 솔직히 부담스러웠죠.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손님이라 딱딱하게 응대하는 것 말곤 별다른 대응 방식이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부턴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휴게 시간에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미연 씨, 저 사람 아무래도 미연 씨 보러 이 마트 오는 것 같은데? 맞지? 매일 별 다른 거 사가는 것도 없이 들리잖아. 아니면 혹시 이미 둘이 사귀는 거야? 네? 아니에요. 아, 왜? 잘해보지. 내가 사장님한테 슬쩍 물어봤는데 우리 사장님이 저 사람 어머니하고 아는 사이인가 봐. 어머니란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직업이 번듯하대. 무슨 회사를 운영한다는데 수입이 좋은가 봐. 아, 여기 세봉교에 넘어가면 있는 그 아파트 있지? 그 브랜드 아파트에 혼자 산다는데 어머니 집도 사주고 효자 아들에 돈도 많으면 미연 씨한테는 아주 괜찮은 조건이지. 미연 씨가 솔직히 조건이 좋은 편은 아니잖아. 상대방 남자는 굉장히 집안이 여유로운 편인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듣자 혹하기는커녕 더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 집에서 이미 한 번 결혼한 여자를 왜 좋아하겠냐고요. 연애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겁부터 나더라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 그 남자의 공개적인 구애에 전 만남을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난 미연 씨가 참 좋아요.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마음씨도 이쁜 미연 씨 같은 사람 세상에 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연 씨한테 딸이 있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미연 씨 딸이면 내 딸이랑 마찬가지죠. 미연 씨가 뭘 걱정하는지 알아요. 미연 씨 딸 마음으로 키울게요. 약속해요. 아직도 이때의 대화가 생생합니다. 그 뒤 이 사람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결말이 어땠는지를 생각하면 말입니다. 전 남편은 제게 반드시 제 딸을 마음으로 낳은 딸이라 생각하며 기르겠다고 약속했고 딸과 잘 놀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딸이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지 사주고 어느 날은 딸이 아프다고 하니까 한밤중에 달려오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완전히 넘어가게 됐죠. 다만 결혼 생활을 생각하자니 시어머니가 걱정이 됐는데 전 남편의 어머니, 전 시어머니는 겉으로 보면 사람이 좋아 보이는 스타일이었어요. 어디서나 잘 웃고 인자한 인상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죠. 당시 시어머니는 전 남편이 사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바로 옆동인지라 얼굴을 몇 번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만남을 피했고 얼굴만 보여도 숨었죠. 괜히 꽃뱀 취급당하며 엄한 아들 홀렸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도 전 마주치고 말았는데요. 바로 우리 딸 때문이었어요. 우리 딸이 전 남편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중 시어머니에게 발각이 된 것이었죠. 너, 이건 뭐니? 아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게, 진짜냐? 아니,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내가 이상한 여자랑 만난다고 말할 땐 그냥 뜬구름 잡는 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진짜 미쳤구나. 아니, 어디 애 딸린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너 당장 그 손 떼. 엄마, 애 아프니까 말씀이라도 조심하세요. 정말, 내가 나중에 설명 드릴 테니까 일단은 집에 들어가시고, 어? 아니, 못 간다.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만나는 거는 안 돼. 너 그 여자랑 헤어진다고 나한테 각서라도 쓸 거 아니면 내가 무슨 수라도 쓸 거다. 그리고 그 손 안 놔? 이 기집애가 어디서 감히 우리 아들 손을 잡고 당장 떼라고. 아파요, 할머니. 할머니는 누가 네 할머니야? 이때 전 멀리서 이 광경을 보다 그만 미친 듯이 뛰어가고 말았는데
그건 시어머니가 남편 손을 쥐고 있던 작고 작은 우리 딸의 손을 떼어놓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다 딸이 아파서 그만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넘어졌는데 하필 그곳이 아스팔트였기에 전 너무 놀랐습니다. 어머, 이걸 어떻게, 우리 딸 괜찮아? 세상에 피나잖아. 재훈 씨, 얼른 119 불러줘요. 결국 그날 119를 불러 응급실에서 아이를 보고 있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 곁에서 울면서 응급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란 사람은 저와 제 딸아이를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아주 무섭게요. 사과 한마디도 없었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과는 그냥 헤어지는 게 맞겠다라고 스스로 마음을 갈무리하려고 했어요. 사랑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결혼까지 가게 됐답니다. 놀랍게도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와 전 남편을 따로 부른 것이었죠. 내 아들이 너 아니면 죽겠단다. 나랑도 연 끊겠단다. 그 정도로 좋아 죽겠다는데 어쩌니? 네.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내가 지금 네 의견을 묻는 게 아니야. 내 결정만 말하는 자리다 여긴. 난 니들 결혼 허락하기로 했다. 단 조건이 있어. 셋이 사는 게 아니라 넷이 사는 거야. 네? 내가 피눈물 흘려가며 키운 우리 아들이 자기 애도 아닌 애를 키우겠다고 하는데 그걸 두고 볼 어미가 어디 있겠냐? 네가 괜찮은 애인지 네 딸이 속 안 썩이는 애인지 내가 봐야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이 조건 싫으면 결혼도 파토 내라.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전 남편도 옆에서 쩔쩔매는 눈치로 저를 보고 있었죠. 제 결정만이 남아있었는데 그때 전 싫다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딸이 전 남편을 이미 아빠로서 굉장히 잘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엄마, 나 아빠 갖고 싶어. 나도 다른 애들처럼 아빠 생기니까 너무 좋아. 딸이 어느 날은 전 남편을 무작정 자기 친구들 앞으로 끌고 가 자기에게 아빠가 생겼다며 자랑을 했다더라고요. 제게도 그렇게 말했고요. 그러니 전 딸을 생각하면 그리고 저와 딸의 처지를 생각했을 땐 시댁살이를 당하더라도 재혼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다 싶었습니다. 그래, 좋은 아파트에 좋은 물건들에 재훈 씨도 좋은 사람이잖아. 난 지금 우리 딸 책가방 하나도 못 사주는데. 재혼을 하면 내가 못해주는 것들을 많이 해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랬기에 전 시어머니를 모시고 더 큰 평수의 아파트에서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됐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때 제 하루하루가 어땠을 것 같나요?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시어머니와 함께 눈 뜨고 밥 먹고 보내는 하루하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말 지옥이었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남편이 앞에 있으면 천사표 시어머니였죠. 우리 아들 오늘도 일하고 오느라 고생했지? 엄마가 우리 며느리랑 손녀랑 같이 시장 가서 나물 잔뜩 사와서 많이 무쳐놨어. 요즘 너무 고기 먹는 것 같길래 채식 위주 식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우리 며느리가 나랑 닮았나 보다. 시장 사람들이 다 나랑 며느리를 보더니 엄마와 딸 사이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맞다고 농담 삼아 말해버렸지.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니 엄마랑 딸이랑 다를 게 없잖아. 그치? 그래요? 엄마 잘하셨네요. 진짜 지금 보니까 두 사람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당신도 엄마랑 좋은 시간 보냈어? 어? 근데 사실 시어머니는 저런 말을 들으면 대놓고 쏘아붙이곤 했습니다. 어딜 봐서 며느리랑 자기랑 닮았냐고요. 기분 나빠 죽겠네. 내가 저 못생긴 거랑 닮았다고? 참나, 다들 보는 눈도 더럽게 없나 보네. 이래서 내가 시장 사람들을 싫어한다니까? 이런 말을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걸 분명 제가 들었거든요. 딸은 그런 할머니를 보며 무섭다고 제 손을 꼭 잡았고요. 참 화도 많이 났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전 남편이 자기 엄마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많이 무섭게 굴지? 미안해. 내가 아깐 그냥 분위기 봐서 같이 웃어 넘겼는데 우리 엄마가 내 앞에서만 저렇게 당신한테 잘하는 거 알아. 견뎌줘서 고마워 여보. 우리 몇 년만 있다 눈치 봐서 얼른 분가하자. 내가 지방으로 가야 한다고 말할게. 정말이지? 그 약속 꼭 지켜야 된다. 정말 꼭 지켜야 돼. 나 어머님 상대하느라 조금 힘들어. 우리 딸도 눈치 많이 보고. 그래, 그래, 알았어. 우리 가족 생각해서라도 꼭 몇 년 안에 분가할게. 그나마 전 남편이 똑똑한 사람이었기에 다행이었죠. 사실 알만도 했어요. 자기 어머니랑 몇십 년을 삶아떼고 살았는데 그 독한 성격 모를 리가 있나요? 다만 이건 심하다고 생각했던 날이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성격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절약 습관이 지나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이 허투루 나가는 것을 싫어하셨는데요. 남편의 말로는 자신이 어렸을 적 시아버지가 사치가 심해서 돈을 펑펑 쓰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그 구멍을 메꾸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게 습관으로 굳어지신 것이라 했어요. 시아버지는 저와 전 남편이 만나기도 전 이미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기에 전 별일이 없었습니다만 시어머니의 절약 습관으로 보아선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치였는지 궁금해질 때가 많았죠. 시어머니는 정말 화장실 휴지를 쓰는 것조차 감시하셨거든요. 거기다 뒤에 따라붙는 말이 사람 염장을 질렀습니다. 예, 너네가 말했지. 왜 화장실 휴지를 4칸씩이나 쓰고 자빠졌어. 똥 싼 것도 아니면서 무슨 4칸씩이나. 이게 다 우리 아들이 등골 휘어지게 일하고 번 돈인데 너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거 우습게 생각하냐? 어머니, 그럴 리가요. 제가 왜 그 사람 돈을 우습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딸 있을 땐 말씀 조금 자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야? 저번에 딸아이가 상처받았잖아요. 어머님이 전 노는 여자고 남편만 일하는 사람이라고 너무 세게 말씀하셔서요. 그것도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고 딸아이도 눈치가 보여요. 아이고 웃겨라. 그게 눈치 보는 사람 태도냐? 네가 내 눈치를 잘도 보겠다.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딸이나 너나 진짜 내 심기를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아냐? 넌 시어머니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네 딸은 뭔 소리만 했다 하면 무섭다고 징징거려. 내가 제 울음소리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리게 생겼어. 듣기 싫어 죽겠다고. 그건 어머님이 야단을 치시니까 애가 무서워서 우는 거잖아요. 이런 사소한 말씨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전 정말이지 가슴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물 한 방울도 아낀답시고 수도꼭지도 제대로 안 잠궜다고 타박에 야단에 언제는 시장에서 야채를 사오지 않고 근처 마트에서 장을 봐왔던 이유로 몇 시간을 폭격 같은 잔소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었어요. 시장 가면 300원이라 싸게 살걸. 감히 마트에서 장을 봐? 너 우리 아들 돈이라고 물 쓰듯 펑펑 쓰고 싶냐? 어머님, 오늘은 아이 데리고 오느라 제가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시장은 여기서 차 타고 30분 가야 되잖아요. 말 나온 김에 저 바쁠 땐 그냥 요한 마트 가면 안 될까요? 솔직히 시장 가는데 기름값이 더 들어가요. 뭐? 마트? 이 애가 돈이 썩어나나 보네. 그럴 거면 네가 돈 벌어갖고 네 돈으로 밥 해먹어. 내 아들 돈 축내지 말고. 무슨 차야 버스 타고 가면 될걸. 네, 이럴 바엔 시어머니 말대로 제가 나가서 일하고 싶었죠. 그런데 딸아이를 두고 제가 나가서 일하자니 딸이 걱정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딸이 학원 다니는 것도 다 돈 낭비라고 생각하며 집에만 두려 했는데 딸이 시어머니를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꾹 참아야 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제가 드디어 폭발을 하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딸에게 험한 말투로 해선 안 될 말을 하는 것을 듣고야 말았기 때문이죠. 야, 너 내가 수도꼭지 꼭 잠그라고 했지? 당장 잠그고 와. 죄송해요, 할머니.
바로 잠글게요. 그리고 이 기집애가 대체 뭐가 배고프다고 하루에 몇 끼를 처먹는 거야? 너 학교에서 밥 안 먹고 왔냐? 먹었으면 됐지 뭘 또 라면을 끓여 먹겠다고 지랄이야. 할머니, 저 그래도 너무 배고픈데 먹으면 안 돼요? 시간이 벌써 6시인데. 밥은 네 아빠 와야 먹는 거야. 어디서 가정교육 못 받은 티를 내고 있어? 너도 네 엄마 닮아 머리가 멍청한 게냐? 저희 딸아이가 절대 많이 먹는 편이 아니라 그저 저녁 때가 되어 끼니를 챙겨 먹으려고 했던 것을, 그것도 할머니가 밥 먹는다고 하면 싫어할까봐 라면을 먹겠다고 한 건데 저렇게 말한 겁니다. 정말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듣고 기어이 딸아이를 방으로 내쫓는데 그날 전 결국 일을 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제 딸이 배고프면 좀 먹을 수도 있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정교육이 뭐요? 어머님 딸이 그렇게 말해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죠. 그러시지 않죠. 아가씨한테는 무한정 베푸시니까요. 차라리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왜 애를 잡으세요? 뭐야? 너 지금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 아이고, 이젠 며느리 세상이다, 이거냐? 네 딸년이 잘못한 걸 가지고 어디서 나한테 이엠병을 떨고 있어? 제 말에 시어머니는 역시나 같이 옳았구나 하고 똑같이 소리를 질러댔고 이웃집에서 민원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다 저에게 절대 해선 안 될 말까지 하더라고요. 네 전 남편이 일찍 죽은 이유를 알겠다. 내가 그 이유를 알겠어. 네가 이렇게 싸가지가 없고 복이 없는 년이니 네 남편이 명을 달리했던 거지. 하늘에서 천벌을 주신 게야. 그렇고 말고. 순간 귀로 듣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털썩 바닥에 엎어졌는데 비밀번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 바닥에 엎어져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서럽다느니 시아버지가 살아계셨을 적엔 온갖 고생만 하며 살았더니 이젠 며느리가 자기를 시집살이 시키려 든다느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곡소리가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냥 죽으련다 아들아. 나는 살 가치도 없어. 며느리한테 구박받는 신세가 될 바엔 그냥 이대로 죽는 게 낫다.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당신 엄마랑 무슨 일 있었던 거요? 나야말로 기가 막혀.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내 전 남편이 죽은 게 나 때문이래. 내가 복 없고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서 죽은 거래. 뭐? 엄마 정말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당황했는지 서둘러 아니라고 고개를 막 흔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했다며 계속 외쳤고요. 전 남편은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보다 저를 보다 허둥지둥 거렸습니다. 그것도 답답했죠. 그런데 그때 슬픈 얼굴로 여길 보고 있던 딸애가 보이더라고요. 딸아이의 슬픔과 체념이 담긴 눈망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아이에게 못 볼 꼴을 보여줬구나 싶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전 시어머니에게 남편에게 다 그만두자고 말하곤 간단히 짐을 챙겨 딸아이 손을 잡고 나와버렸어요. 갈 곳이 친정밖에 없었기에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향하는데 딸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내 탓 같아. 내 탓 같아.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더 못돼지시는 것 같아. 아니야, 그게 왜 우리 딸 탓이야. 세상엔 그냥 못된 사람들이 많은 거야. 할머니도 그중 하나고. 당시 저희 딸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었고 사춘기도 올 법한 나이였는데 그렇게 자책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에 못된 사람이 많다고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스스로가 무력했죠. 친정 엄마와 언니는 저와 딸을 보자마자 상황을 대강 파악했는지 침착하게 딸아이의 밥을 차려주고 저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언니 미안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냥 이혼해라. 나 네가 시댁에서 이런 일 당하고 살 줄 몰랐어. 아까 소윤이가 다 말하더라. 내가 아주 그 집 가정부라고. 너 맞고도 산다며? 엄마 그런 말 들으면 못 살아, 이거 사. 그냥 이혼해. 다 끝내버려. 그래, 엄마 말이 맞아. 미연이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런 말을 듣고 살아? 그런 종노릇하고 사냐고. 소윤이도 너무 불쌍하고. 엄마, 언니 말 다 맞는데 조금만 생각해 볼게. 전 기운이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어떻게든 내 딸과 함께 행복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결혼했고 그걸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있었죠. 그러다 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엄마가 기분이 좀 안 좋았나 봐.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한 번만 넘어가 주자. 어이가 없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막말을 하나요?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아. 이혼하고 싶어. 전 남편은 이혼이라는 단어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이혼이라니. 여보, 어떻게 이혼을... 전 남편을 우왕좌왕하다가 알겠다며 그럼 분가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못 믿겠어. 분가를 하더라도 어머니하고 영영 떨어질지 모르는 거잖아. 어머니가 또 찾아오면 어떡해? 찾아와서 그렇게 우리의 가슴 멍들게 하고 나 핍박하고 모질게 굴고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난 괜찮아. 근데 애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럴 일 없을 거야. 어머니랑 멀리 떨어지자. 난 자기랑 내 딸을 선택할 거야. 전 남편은 분가하겠다고 말하며 저를 꾸준히 설득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남편은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를 향한 마음은 진심에 가까웠죠. 그래서인지 내뱉었던 말대로 정말 따로 살 아파트를 알아보고 척척 계획을 밀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스웠던 것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와서 빌더라고요. 그래, 내가 심했어. 우리 아들이 내 얼굴 보기 싫다고 하더라. 근데 난 우리 아들하고 떨어져서 못 살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일이야. 내가 너무했어, 어? 용서해 줘라. 아니, 사람이 다 실수하는 거잖니, 응? 실수요? 어머님이 하신 망발들이 다 실수인가요?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고의로 남의 가슴에 상처를 내신 건데요. 시어머니는 애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제발 분가만은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 눈엔 저도 약간은 흔들렸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엄마에게까지 가서 사과를 하셨답니다. 거기다 제가 친정에 가 있는 사이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했던 행동에 대한 벌을 받은 것 같다며 엉엉 목 놓아서 우시더라고요. 내가 천벌을 받은 게야. 며느리 못 살게 굴었다고. 미안하다. 네가 날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도 할 말이 없지만 암으로 몇 년 못 살지도 모르는데 우리 아들하고 멀어지는 건 정말 가혹하다. 며느라, 한 번만 관용을 베풀어 다오. 엄마, 난 할머니 너무 무서워. 딸아이는 제 손을 또다시 꽉 잡으며 자기는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어요. 하지만 몇 날 며칠 친정 식구들하고도 얘기하고 생각해 본 결과 전 암에 걸렸다며 용서를 비는 시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 번은 봐드리기로 했어요. 대신 저도 이번엔 조건을 걸었죠. 시어머니가 제게 그랬듯이요. 알겠어요. 대신 어머님, 저한테도 저희 딸한테도 전처럼 대하신다면 저희는 언제든 분가할 거예요. 그런데 참 저희 시어머니 무서운 분이셨더라고요. 시댁에 들어서고 며칠이 지났는데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시지도 않고 약도 먹지 않길래 조심스레 물었더니 이러는 겁니다. 암인 줄 알았는데 오진이었다고요. 오진이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하시는데 전 눈치챘죠. 그 암 발언은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거죠. 거기다 거짓 눈물까지 흘리셨으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도 하나 다행스러운 게 있다면
이 시기 남편이 정말 업무상 이유로 분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돼서 저희는 분가를 하게 됐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지나칠 정도로 슬퍼하셨지만 전 해방이었죠. 이제 우리 가족의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앞에 시댁에 들어간 이후 인생의 온갖 고난을 겪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딸아이가 어느덧 고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즈음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당신 주머니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거 아이라이너 같은데, 이게 왜 당신 주머니에 있어? 어? 아, 글쎄, 난 모르겠네. 아니, 그냥 뭐 내가 펜인 줄 알고 집어왔나? 난 그게 화장품인 줄도 몰랐네. 아유, 아무튼 피곤해. 밥이나 차려줘. 당시 전 남편이 사업차 출장을 가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주머니에서 여자들이 눈매를 그릴 때 쓰는 아이라이너가 발견되었어요. 추궁하니까 당황해 하더라고요. 안색이 하얘지는 게 느낌이 좀 안 좋았죠. 당신 이게 펜인 줄 알았다고요? 서류에 사인이라도 한 거야, 이거로? 어? 아이, 내가 그랬나? 아이, 그게 여자들 눈에 그리는 아이라이너야? 아이, 몰랐네. 아이, 남자들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근데 전 남편이 이때 너털 웃음을 지으며 민망해하길래 그냥 넘어갔습니다. 남자들이야 여자 화장품에 대해선 잘 아는 게 이상하니까 모를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전 남편이 연애 경험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도 이어졌습니다. 제가 전 남편이 좋아하는 사골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못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어떡하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당신 혼자 먹어야겠는데? 그래? 어쩔 수 없지. 알겠어요, 그럼. 일이 생겨 못 온다는 말에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은 줄 알았는데 상대편은 전화를 끊은 줄 알고 있었는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여자 목소리였고 하이톤의 음성이라 제법 귀에 꽂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 자기라는 단어가 들려왔어요. 자기야 얼른 와. 자기야라는 단어에 순간 몸이 굳더라고요. 이번엔 제대로 감이 왔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하고 사골국은 그대로 둔 채 그날 전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비척거리며 들어왔을 때부터 추궁을 시작했죠. 처음엔 전 남편도 제가 몰아치니 뭔가 당황한 듯 보이더니 점점 침착해졌습니다. 아니, 당신이 오해하는 거라니까. 아마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겠지. 그 말이 그렇게나 가까이 들린다고요? 말도 안 돼. 전 남편은 아니라는 말로 저를 계속 달랬어요. 사업상 미팅을 하러 호텔에 갔고 로비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그 옆을 지나가는 여자가 한 말이다. 이게 전 남편의 주장이었죠. 제가 뭔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면 추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럴 수도 없었답니다. 더군다나 대화가 진행되면서 싸움이 되어 전 남편은 저에게 의부증이 아니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남편을 못 믿어서 어떡하냐? 당신 이거 병이야, 알아? 그렇게 밖에서 일하는 사람 괴롭혀야 마음이 편하겠어? 이게 왜 병이에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지. 당신이랑 말 못하겠다. 아니, 말하기가 싫다. 이제부터 각방 써. 당신과는 말도 섞기 싫어. 아주 가슴이 답답해 죽겠어. 그때부터 전 남편과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은 대놓고 저에게 남편에게 사사건건 간섭하는 여자라며 제 간섭질이 멈추기 전까지 절대 한 방을 쓰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다가가 사이를 합쳐보려고 해봤지만 전 남편은 어쩐지 이미 마음이 멀어진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돈 한 푼이라도 아꼈어. 남편이 죽을 둥 살 둥 노력해서 버는 돈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죠. 이걸 두고 딸이 많이 걱정했어요. 정말 괜찮은 거 맞냐면서 말이죠. 저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저희의 결혼 생활이 서서히 파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에 대한 사랑도 많이 식었단 걸 느낄 수 있었죠. 어느 순간부터 제게 생활비를 적게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가 당시 전 남편의 사업이 좀 휘청거리고 있을 때였어요. 아, 이번에 생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가계부 보여줘봐. 가계부까지 보여달라고요? 아니, 내가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알았어요. 일단 보여줄게요. 자, 봐요. 아유, 이거 봐봐, 이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당신 성격 꼼꼼한 여자인 줄 알았더니만, 우리 엄마만도 못하네. 아니, 쓸데없이 마트에서 왜 장을 봐, 왜? 시장 놔두고. 시장이 더 싸니까 거기서 장 봐. 우리가 뭐 몇 끼를 먹는다고 식비를 이렇게나 많이 써?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 남편은 시어머니 판박이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엄마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배우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싫어하고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알면서도요. 여보, 이건 좀 심해. 나도 아낄 건 충분히 아끼며 사는 거라고요. 거기다 당신이 하도 돈돈거려서 나 요 앞에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로 했어요. 나도 생활비 보탤 테니까 이제 생활비로 사람 숨 좀 그만 줘요. 웃기고 있네. 내가 무슨 숨을 줘요? 진짜 숨 조이는 게 뭔지 보여줘? 참나. 당신 숨 조이고 있어. 우리 딸한테도 돈 많이 쓴다고 자꾸 뭐라고 하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고작 문제집 사는 거로 딸이 얼마나 섭섭해하는지 알아요? 내 딸도 아닌데 그럼 이 정도 했으면 감사해야지. 뭐 얼마나 봐줘야 되는 건데? 그때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 남편은 스스로도 자신이 한 말에 놀랐는지 헛기침을 하며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전 너무나 충격을 받았죠. 딸 역시 이미 전 남편에게 많은 섭섭함을 느끼고 있었고요. 예전엔 딸과 곧잘 말도 하고 얘기도 들어줬는데 오히려 커갈수록 자신과는 멀어져 가는 것 같다면서요. 아빠 많이 변한 것 같아. 언제부터인진 모르겠지만 아빠가 사업 시작하고서 그렇게 된 건가? 나도 모르겠어. 엄마, 근데 엄마가 아빠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엄마 편이야. 죽을 때까지. 그래도 참 딸 자식 잘 키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우리 딸이 저한테 늘 많은 위로를 해주며 버팀목이 되어주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섭섭하고 수험 생활로 힘들 텐데 전혀 내색조차 하지 않고 공부만 묵묵히 해냈죠. 사실 딸아이는 성적이 무척 좋았어요. 아마 머리는 죽은 남편을 닮은 것 같아요. 영특해서 어렸을 적부터 알려주지 않은 문제들을 척척 풀어내곤 했죠. 역시나 고등학교 때도 빛을 발휘하더니 당당히 전교 1등 자리를 꿰차왔습니다. 아유, 윤희 엄만 좋겠어. 딸이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까. 듣자 하니까 윤희가 서울대 법대 간다고 했다며? 이거 플랜카드로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제 딸이 대학 갈 시즌이 되자 동네 아줌마들이 저를 보며 이런 말을 한마디씩 했는데 그때마다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은근슬쩍 기대가 되곤 했습니다. 딸아이는 정말 사력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가끔은 코피까지 쏟아가며 책을 보곤 했는데 안쓰러우면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잠든 딸 위에 이불을 덮어주는 게 전부였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학 합격자 발표 날, 전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했어요. 마침내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에 눈물을 흘렸고요. 엄마, 나 합격했어. 합격이라고. 정말? 정말이야? 아유, 우리 딸 장하다, 장해. 아빠한테도 말해줄래? 아빠도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려야겠어. 딸아이는 그 와중에도 전 남편을 떠올리며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들떠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라고 했죠. 평소 집에 들어오기 싫다며 밖으로 돌던 남편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집에서 오붓하게 식사를 하며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길 기대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전화를 안 받더군요. 상을 다 차려놓고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도요. 딸 얼굴이 점점 실망으로 번져가는 게 느껴져서 저도 초조했습니다. 그러다 밤 12시가 넘어서인가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가보니 술에 절어 비척거리는 전 남편과 그런 남편을 부축하는 젊은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저 오빠랑 아는 동생인데 오빠가 너무 취해서요. 아, 오빠 부인이시구나. 네가 오빠 딸이구나? 여자는 능숙하게 저와 딸의 존재를 아는 듯 인사를 했습니다. 쥐잡아 먹을 듯 붉은 립스틱에 짧은 치마가 거슬리긴 했지만 설마 이 인간이 바람피는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여보, 우리 딸 서울대 법대 합격했대. 오늘 당신이랑 같이 축하 파티라도 하고 싶었는데 당신 전화도 안 되고 윤희가 많이 실망했어요. 지금이라도 가서 축하한다고 말 한마디 해줘. 그래도 어떻게든 분위기를 무마해 보려고 취한 전 남편에게 슬쩍 귀뜸을 해줬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반응이 믿을 수가 없었죠. 야, 서울대 법대? 아이고, 내 딸도 아닌데 그게 무슨 기뻐할 거리씩이나 된다고 난리야. 그나저나 당신 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은 거 저거 얼마 썼어? 어? 돈 생각하며 샀어? 안 샀어? 내가 버는 돈이니까 아주 막 쓰지? 여보, 내 딸이 아니라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제가 내 딸이야? 어? 네 딸이지. 네가 데리고 온 딸이잖아. 그리고 카시노가 무슨 퇴학이나 공장이나 가야지. 딸아이는 남편의 말에 무척 상처를 받은 얼굴이 됐고 전 남편은 계속 술에 취해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그 헛소리 속엔 제 친정의 가난함에 대한 비하, 저 향해 무식하다는 험담, 온갖 말들이 있었는데 너무 더러워 여기 적고 싶지도 않아요. 전 남편이 술에서 깨고 나서 최소한 자신이 한 말을 사과해 주거나 제정신으로 돌아와 주길 바랬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 한 걸 사과까지 해야 되나? 순간 심장이 덜컹했어요. 딸아이 대학 등록금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었죠. 아무리 제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어쨌든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전 남편의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전 어떻게든 남편 비위를 맞춰서라도 그 돈을 타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아이를 위해서요. 비참했지만 그래서 남편 회사로 찾아가기도 했어요. 여보, 우리의 입학금 넣어줘야죠.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데. 당신은 출장가 있는 시간이 많아서 잘 모르겠지만 윤희 법대 가려고 정말 힘들게 공부했다고요. 아, 힘든 건 뭐 걔만 힘들었어? 나도 당신이랑 당신 딸 두 여자 데리고 사느라고 아주 힘들었어. 뼈 빠지게 고생했다고. 솔직히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데리고 사는 것도 고마운 줄 알아. 그는 변해도 너무 변해 있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자기 엄마가 요즘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니 가서 시어머니를 돌보면 생각해 보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야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막 구는 것도 봐줬지만 이젠 얄짤없어. 나도 돈 버느라 지쳤다고.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거 봐서 결정할 테니까 잘 해봐. 아니, 지금 우리 딸 대학 등록금을 당신 어머니를 돌봐야 줄 수 있다고요? 당신 진짜 미쳤구나. 나랑 어머니 사이가 어떤지 알면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잘하라는 거야. 한번 결혼까지 했으면서 나한테 빈손으로 시집아 이 정도로 누리고 살았으면 당신도 시어머니한테 효도 정도는 해야지. 당신 딸 생각해서 잘 결정해. 너무 서러워 이날은 집에 와 친정 엄마에게 하소연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친정 엄마도 자신이 도와주지 못하는 사실이 가슴 아픈지 저를 따라 우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저희 딸아이가 듣고 있었는 줄을 몰랐어요. 딸아이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엄마를 오래전에 버렸고 자신도 더 이상 아빠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딸아이를 말리고 싶었지만 이미 딸아이인 결정을 내버렸고 서울대 법대를 포기했어요. 포기했다고? 잘 됐네. 그래, 공장이라 가서 일이나 해라. 돈이라도 벌면 그거 나한테 입금이나 해주라고 전하고. 소식을 들은 전 남편은 정확히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사람도 아니었죠. 하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남편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저 말을 했던 날,
남편의 상간녀가 오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이미 안면이 있던 여자였죠. 술에 취한 남편을 부축하며 들어온 여자요. 다행히 이 날은 저 혼자 집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오빠가 사준 가방인데 너무 이쁘죠? 오빠가 아줌마한텐 이거 안 사줬죠? 본론부터 얘기할게요.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아줌마가 우리 오빠랑 이혼해줬으면 좋겠어서 부탁하러 온 거예요. 아줌마도 솔직히 오빠랑 사는 거 힘들잖아요? 우리 서로 편하자고요. 상간녀는 이혼을 해달라며 전 남편이 사준 명품백을 자랑하더군요. 그날 전 결심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으면서도 절대 전 남편을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전 그 후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쳤고 위자료도 받아냈어요. 상간녀와 바람이 났다는 증거를 제출했거든요. 그리고 그 위자료를 딸아이에게 모두 주면서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가 당한 것까지 모조리 다 갚아줄 거예요. 나 하나도 잊지 않았어. 아빠가 나한테 한 말, 엄마한테 한 행동들 처절하게 갚아줄 거야. 딸아이의 눈빛은 그날따라 도끼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 그날이 올까 싶었지만 일단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로 했죠. 열심히 일해서 딸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요. 딸이 경찰이라는 꿈에 다다를 수 있도록 저는 식당에서도 공장에서도 일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나이가 많지 않았기에 절 써주는 곳이 있었어요. 몸이 안 좋았는데도 일을 해야 했기에 자격증이나 따놓았으면 좋은 곳에 취직을 했을 텐데 후회는 무척 됐어요. 그래도 딸만을 생각했습니다. 딸도 항상 힘들게 공부하면서 제 안부를 챙겨줬죠. 엄마, 다리 아픈데 거긴 괜찮아? 내가 한의원 예약해 줄 테니까 가서 진료 꼭 받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알았지? 미안해, 엄마. 나 때문에. 아니야, 엄마야말로 늘 고마워, 우리 딸. 참고로 우리 딸아이는 늦게라도 원하는 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답니다. 그리고 경찰이 되고 나서도 안주하지 않고 사명감을 갖고 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첫 번째 남편의 기일날 오랜만에 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는데 전 남편 얘기가 나왔죠. 딸아이는 이제 때가 된 것 같다며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엄만 모르겠지만 전 아빠를 아주 오랫동안 관찰해 왔어요. 기다리고 있었고요.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딸아이의 독주가 시작됐어요. 딸아이는 먼저 전 남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전 20년간 전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두려고 하지도 않았고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딸아이는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 남편이 나쁜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한 시점부턴 이미 사람을 심어두고 조사를 하고 있었더군요. 솔직히 놀랐어요. 엄마를 놀라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괜히 그 사람 기억을 끄집어내고 싶지도 않았고요. 엄마 상처받을까 봐요. 하지만 전 한 번도 아빠를 잊은 적이 없어요. 안 좋은 의미로요. 그리고 아마 아빠가 엄마를 한 번은 찾아올 거예요. 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날이 생생해요. 그날은 연로하신 친정엄마를 모시고 함께 소풍을 나온 날이었는데 노쇠한 남자가 잔뜩 썩은 냄새를 풍기며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순간 멈칫했지만 금방 그 정체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발 네 딸한테 말해줘. 나 살려달라고. 얘가 날 죽이려고 그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시간이 없으니까 제발 도와줘. 알고 보니 전 남편은 큰 도박장을 운영 중이었는데 그것이 발각될 위기라고 하더군요. 전 그 말에 코웃음 쳤습니다. 죄가 있으면 떳떳이 죄값을 받아야지. 그리고 당신 딸이 주는 벌인데 당연히 받아야 하지 않겠어? 마음으로 낳았다고 생각하고 키우겠다더니 결국 천벌을 받네. 어쩜 그렇게 잔인하게 말할 수 있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땐 내가 철이 없어 그랬어. 지난 일이잖아. 한 번만 용서해줘요. 그래, 당신에겐 지난 일이겠지. 하지만 내 딸에겐 아니었을 거야.
걔한텐 하루하루가 당신이 준 상처로 가득했겠지. 우린 당신 때문에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았어. 그러니 죄 지었으면 벌 받고 나와. 그걸로라도 갚아. 저, 잠깐만, 돈 줄게. 돈으로 우리 합의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있어. 그걸 당신한테 다 줄게. 그러니까 당신 딸 좀 막아줘. 웃기고 있네. 정 그 말을 하고 친정엄마와 함께 유유히 산책을 하다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집에는 딸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아이인 전 남편을 감옥에서 최대한 오래 썩게 할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전 남편은 도박장을 운영하는 것 외에도 각종 성범죄에도 가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몰랐던 사이 사람이 점점 더 망가져갔던 것이었어요. 솔직히 통쾌했습니다. 거기다 놀라운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엄마, 알려드릴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어요. 할머니 소식 들었는데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인간에게 버림받아서 요양원에서도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노숙자로 살고 있으시대요. 자기 부모를 버린 양반이 제게 그때 시어머니를 모시라는 소리를 했다니 우스웠습니다. 엄마가 멈추라고 해도 나 벌 다 받게 하고 싶어요. 엄마 생각 어때요? 엄마가 왜 말려? 그 인간이 그렇게 추악한 짓거리 하고 다녔다면 벌 받는 게 당연한 거지. 제 말에 딸은 조용히 웃더라고요. 그 후 전 남편은 감옥에 들어가 썩고 있답니다. 최대한 무거운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해 딸이 꽤 힘을 썼다고 하네요. 이걸 보니 정말 세상엔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지금 전 딸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친정도 챙겨가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어요. 꼭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제겐 그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를 듣는 것만으로 다행이고 위안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겐 제가 겪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